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모아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듣다 보면 한 번은 PC, 한 번은 통쾌하게 웃으실 수 있는 사연이에요. 숨겨진 도박빚의 뻔뻔한 시댁, 거기다 남편 바람까지.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이 모든 걸 당한 주인공이 마지막엔 가장 깔끔하게 웃으며 떠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서울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 중인 35살 박지은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혼한 것을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오래 참았나 싶을 정도예요. 저는 26살에 지금 운영 중인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습니다. 시작이 얼마나 초라했냐면 부모님께 빌린 소액과 퇴사 후에 모아둔 적금을 탈탈 털어서 오피스텔 한 켠에 책상 하나 놓고 시작한 게 전부였어요. 든든한 배경도 없었고 도움받을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발로 뛰었어요. 현장에 직접 나가고 견적을 내고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귀 기울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하고 또다시 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2시까지 자재 샘플을 고르다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고 어떤 날은 고객 한 명 잡으려고 서울 끝에서 끝을 버스 타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다 보니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2명을 데려오고 2명이 5명을 소개해주면서 자리를 잡아나갔어요. 제가 결혼할 무렵에는 직원 6명을 둔 법인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만큼 키워냈다는 게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남편 최준혁을 처음 만난 건 30살 때였습니다. 지인 소개로 나간 자리였어요. 치과 기공소에서 보철물을 만드는 기술직이었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말수가 많지 않고 조용한 편이었는데 오히려 듬직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회사 대표라는 걸 듣고도 전혀 위축되는 기색이 없었어요. 사실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 중에는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묘하게 자존심이 건드려진다는 듯 굴거나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사업이요? 요즘 다들 사업한다고 하던데 실제로 잘 되는 곳이 얼마나 되겠어요? 딱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준혁 씨는 달랐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들어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전부 포장이었다는 걸 그때의 저는 몰랐죠. 연애 기간 동안 준혁 씨는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야근이 길어지는 날엔 먼저 들어가겠다며 배려해줬고 주말에 현장에 나가야 할 때도 군소리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난 지 꼭 1년 만에 결혼을 결정한 것도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느껴졌어요. 주변에서는 좀 더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제 눈을 믿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별 탈 없이 흘러갔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신호를 눈치채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낸 거였어요. 처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결혼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카드사 연체 안내 문자가 우연히 제 눈에 들어왔어요. 금액이 작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어요. 여보, 이 카드 연체된 거야? 남편은 잠깐 굳더니 손을 저었습니다. 아, 깜빡했어. 내가 처리할게. 그 말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일단 넘겼어요. 그런데 2달 뒤, 이번엔 다른 카드사에서 또 연체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이전보다 금액이 훨씬 컸어요.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몰래 카드 사용 내역과 통장 입출금 내역을 하나씩 뜯어봤어요. 파고들면 들수록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흔적, 출처를 알 수 없는 계좌 이체, 결혼 전부터 이어진 현금 인출 내역들, 숫자를 더해가다 저도 모르게 손이 멈춰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카드 내역이랑 통장 정리를 해봤는데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더라. 솔직하게 얘기해줘.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 도박을 좀 했어. 처음엔 소액이었는데 잃고 나서 만회하려다 보니까 커진 거야.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얼마야 정확하게.
남편 입에서 나온 숫자는 제가 파악한 것보다도 훨씬 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억울하다는 생각보다 허탈하다는 감정이 먼저 차올랐습니다. 이 사람을 믿었던 제가 어리석었던 건지, 이 사람이 너무 교묘하게 숨겨온 건지, 그날 밤은 그 두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 아래에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걸 저는 그날 밤에야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이 말한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고, 눈을 뜨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평하게 잠든 남편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알고 결혼한 게 맞나? 그런 생각이 새벽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꼬박 보내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에야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라고요. 일단 냉정하게 상황부터 파악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과 제대로 마주 앉았습니다.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디서 어떻게 생긴 건지 하나씩 다 말해. 남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도박을 해왔더라고요. 처음엔 친구들과 가볍게 시작한 화투였다고 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인가 온라인 도박으로 번졌고, 이럴 때마다 만회하려다 보니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카드를 돌려막고 지인에게 빌리고를 반복하다 보니 저와 결혼할 무렵 이미 수천만 원의 빚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왜 결혼 전에 말하지 않은 거야? 남편은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답했어요. 말하면 결혼 못할 것 같아서. 그 한마디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숨긴 거잖아요. 저는 한숨을 한번 내쉬고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빚은 함께 갚아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남편도 기술직으로 꾸준히 버는 사람이었으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앞으로는 절대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생기든 반드시 먼저 말해야 한다고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믿고 싶었던 거겠죠. 그게 제 실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이 또 다른 폭탄을 들고 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 얼굴이 이상하게 굳어 있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 오늘 회사 그만뒀어. 귀를 의심했어요. 도박 빚 문제로 이제 막 정신 차리고 같이 갚아나가기로 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그것도 아무 상의 없이 통보하듯 툭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이 늘어놓은 이유는 정말 황당했어요. 그냥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팀장이 나만 갈구는 것 같고 솔직히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싫었어. 저는 순간 남편이 아닌 어린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건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달고 사는 말이잖아요. 더구나 수천만 원의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사람이 할 소리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일하면 안 될까? 내가 열심히 배울게. 어차피 당신도 믿을 만한 사람 필요하잖아.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박 빚을 숨기고 결혼한 것도 모자라 상의도 없이 직장을 제 발로 박차고 나와서 이제는 제 회사에 들어오겠다고요. 제가 새벽까지 이를 악물고 일하며 일궈온 회사가 이 사람 눈에는 그냥 언제든 들어와도 되는 곳으로 보이는 건가 싶었습니다. 지금 당신 상황이 어떤지 알고 하는 말이야? 빚은 아직 다 못 갚았잖아. 남편은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대꾸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인테리어 몰라도 배우면 되잖아. 당신이 제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기가 막히다는 말이 딱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일단 며칠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먼저 연락을 넣었던 거겠죠.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좀 힘들어서 쉬겠다는데 아내면 먼저 나서서 자리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못 해줘.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상의도 없이 직장을 그만뒀는데 오히려 제가 뭔가 잘못이라도 하고 있다는 듯 따지는 거였어요. 어머님, 저도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생각 중이에요.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남편이 힘들다는데 얼른 데려다 써야지. 네 회사 잘 되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 회사를 본인들 마음대로 써도 되는 무언가로 보고 있다는 게 그제야 실감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저는 그냥 형편 좋은 돈줄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 깊이 박혀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이후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남편을 제 회사로 불러들이기로 했습니다. 최선이라서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제가 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답이었을 뿐입니다. 도박 빚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무단 퇴사까지 한 사람이 당장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웠고, 그렇다고 수입 없이 집에 앉혀두는 건 더 말이 안 됐어요. 빚은 갚아야 하는데 돈이 들어올 구멍이 없으니 결국 제가 방법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조건은 분명히 했어요. 회사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남편이 아니라 직원으로 대한다는 것, 그리고 처음부터 막내 업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 대우는 없고, 모르면 물어보고, 시키는 건 군말 없이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남편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도 했어요. 사실 직원들 앞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도 한참 고민했어요. 이미 제 남편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특별 취급을 받게 두면 안 됐으니까요. 저는 그냥 담담하게 새로 합류한 사람처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표정 하나 흐트리지 않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 모습이 저는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는 게 진심으로 괜찮아서인지 아니면 말을 꺼내기 어려워서 참는 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첫날 기대는 오전이 다 가기도 전에 무너졌어요. 직원들 옆에서 일을 배워야 할 남편이 사무실 소파 구석에 앉아 혼자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자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긴 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당장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직원들이 보는 앞이라 꾹 눌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망신을 쳐봤자 서로 불편해질 뿐이니까요. 집에 돌아와 조용히 물었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막내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오늘 하루 뭐 했어? 남편은 머쓱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첫날이니까 분위기 파악하려고. 저는 한숨을 참으며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달라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나올 이유가 없다고요. 다행히 그 이후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나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럭저럭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직원들 눈치를 보며 시키는 일은 어느 정도 했고 저도 굳이 들쑤시지 않고 버티는 쪽을 택했어요. 빚상환도 조금씩 되고 있었고 회사도 무탈하게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 상태만 유지해도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니 직접 오라고 하셨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도 없어서 그날 저녁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막내가 이번에 시집을 가게 됐는데 네가 신혼집 하나 마련해줘야겠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우이는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다 작은 회사에 겨우 자리 잡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신우이가 결혼 상대로 대기업 직원을 만났다는 소리는 이미 들었는데 결혼정보업체의 집안 스펙을 상당 부분 부풀렸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터였습니다. 들통나기 전에 서두르는 결혼이라는 건 누가 봐도 뻔한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에 쓸 신혼집을 제가 마련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어머님, 제가 왜 아가씨 신혼집을 사줘야 하는 건가요?
그런 약속을 드린 기억이 없는데요.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사돈 집에서 우리 막내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아. 체면이 있는데 집 하나 해줘서 길을 좀 살려줘야지. 네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 도박 빚을 갚느라 허리가 휘어지고 있는 사람한테 시누이 신혼집이라니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님, 제 친동생이 시집갈 때도 집은 해준 적 없어요. 아가씨라고 다르게 할 이유가 없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앉아 있다가 먼저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말이 안 되는 요구라는 건 남편도 알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냥 해주면 안 돼? 어차피 당신 사업 잘 되잖아.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질러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억울하다기보다 허탈했습니다. 이 남자가 내 편이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그날 밤은 그 생각만 맴돌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줄었고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하나둘 생기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저는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들렀을 때였어요. 마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받으셨습니다.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시어머니 표정이 묘하게 환해졌어요. 아들 목소리를 들었으니 반가운 거겠거니 했는데 그날 남편은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비슷한 장면이 2번, 3번 반복되면서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부재를 이상하리만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더 있다는 걸 직감하면서도 그 직감을 정면으로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알게 되면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지니까요.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다시 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신혼집 요구를 거절한 뒤로 뚝 끊겼던 연락이 갑자기 다시 온다는 게 영 자연스럽지 않았지만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소파에 마주 앉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운을 떼셨습니다. 이번엔 서론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물어볼게요. 정말 우리 막내 집을 못 해주겠다는 거지? 저는 흔들리지 않고 짧게 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심장이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가 나서 내뱉는 흔한 말이 아니었어요. 목소리도, 표정도, 눈빛도 전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한번 의심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되물었어요. 지금 집을 못 해준다는 이유로 이혼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시어머니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따로 만나는 여자가 생겼거든. 그 여자가 막내 집을 해주겠다고 했어. 이미 다 이야기가 된 거야. 이제 와서 매달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제 주제는 알아야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머릿속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점점 늦어지던 귀가 시간, 손에서 놓지 않던 휴대전화. 시댁에 들렀을 때 전화를 끊고 나서 묘하게 밝아지던 시어머니 표정. 따로따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아 들어왔어요. 그림은 진작에 완성되어 있었는데 저만 보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시누이 신혼집을 사줄 여자. 그 대가로 새며느리 자리를 보장받은 여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더없이 깔끔한 거래였겠죠. 기존 며느리는 내보내고 돈 있는 여자를 들이고 딸 집까지 해결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게 있었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감정을 쏟아봤자 저만 손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당황한 건 오히려 시어머니 쪽이었어요.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확인하고는 아무 말 없이 시댁 문을 나섰어요.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감정보다 생각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요.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 예상과 달리 저에게 따져들었어요. 이혼하라면 그냥 하겠다는 거야? 나한테 미련이 그거밖에 없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도, 먼저 등을 돌린 것도 전부 자기 자신이면서 술 기운을 빌려 피해자인 척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저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조용하게 딱 한마디만 했어요. 다른 여자 생긴 남편 붙잡을 만큼 나는 어리석지 않아. 남편은 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소파 위로 쓰러졌어요. 잠시 후에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 놓인 휴대전화를 조용히 들었어요. 이미 신뢰는 바닥이었고 망설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화면을 열어 상간녀의 이름과 번호, 주고받은 사진까지 하나씩 확인하며 필요한 것들을 저장했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물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남은 건 딱 하나였어요.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끝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려면 제가 먼저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곧장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감정을 정리할 시간은 나중에도 충분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한 건 상간녀의 흔적을 추적하는 일이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건져낸 이름으로 SNS를 뒤졌어요. 생각보다 금방 찾았습니다. 전체 공개 계정이었고 올려둔 사진도 꽤 됐어요. 하나씩 넘기다가 최근 게시물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곧 나도 사모님 등극이야. 호강 인생 예약 완료. 하트 이모티콘을 잔뜩 붙여서요. 그 순간 퍼즐이 완전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전 남편은 제 회사를 자기 회사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 여자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사모님 소리 한번 들어보겠다고 멀쩡한 가정을 밟고 올라선 여자였습니다. 시누이는 집안과 학벌을 속여 결혼 상대를 낳으려 하고, 오빠는 남의 회사를 제 것인 양 둘러대며 바람을 피우고, 정말이지 누가 남매 아니랄까봐였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을 저장해두고 이혼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분명했어요. 상간녀가 진실을 알아채기 전에 먼저 마무리를 지어야 했으니까요. 속은 걸 깨닫는 순간 그 여자가 발을 빼버리면 전 남편이 버티고 늘어지게 뻔했습니다. 제가 먼저 끝을 내야 했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넣었습니다. 두 건이 한꺼번에 날아들자 상간녀가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었어요. 그 여자는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맹렬히 따지기 시작했고, 덕분에 세 사람 사이가 갈라지면서 소송은 제 쪽에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제가 청구한 금액대로 정리됐어요. 그렇게 이혼이 확정되던 날이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더니 전 남편 옆에 상간녀까지 나와 있었어요. 굳이 왜 왔나 싶었는데 금방 알겠더라고요. 승자로서 직접 마무리를 지켜보고 싶었던 거겠죠. 그 여자는 전 남편 팔에 팔짱을 끼고 저를 향해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다 끝났다? 우리 빨리 결혼식 날짜 잡자. 나 오래 기다렸잖아. 전 남편도 신이 나서 받아쳤어요. 당연하지. 지금까지 고생한 거 내가 다 보상해 줄게. 40평 아파트에서 호강시켜준다고 했지? 약속 꼭 지킬게. 두 사람이 깨가 쏟아지게 구는 꼴을 보면서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미소를 그대로 유지한 채 천천히 두 사람 쪽으로 걸어갔어요. 잘 어울리긴 하네. 그런데 한 가지만 짚어줄게. 상간녀가 여유롭게 응수했습니다. 뭔데? 패배자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라도 있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네가 기대하는 호강도 40평 아파트도 없어. 저 사람 인테리어 회사 대표 아니야. 회사 때려치우고 와서 내 회사 말단으로 붙어 있다가 이제는 그마저도 아닌 그냥 백수야. 상간녀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전 남편이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아, 그게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내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40평은 지금 전세 입자가 있어서 그렇지 곧 빼줄 거야. 상간녀 눈이 가늘어졌어요. 전세 입자라고? 처음 듣는 소리인데. 빨리 보여준다고 했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전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입을 우물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 본 상간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너 나한테 완전히 사기친 거잖아. 사장도 아니고 집도 없고. 내가 시집 가려고 모아둔 돈을 네 동생한테 갖다 바쳤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자기야, 일단 진정하고 엄마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전 남편이 상간녀 손을 잡아 끌었지만 그 여자는 단호하게 뿌리쳤어요. 내가 왜 네 자기냐? 사기꾼이랑 할 얘기 없어. 우리 끝이야, 끝. 상간녀는 그 자리에서 이별을 선언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전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그 뒤를 허겁지겁 쫓아갔어요. 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오랜만에 가벼웠어요. 법원을 나오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무렵 전 시댁이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어요. 이혼이 마무리되고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상간녀가 시누이 신혼집 명목으로 건넸던 돈을 즉시 돌려달라고 통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기당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분한데 법적으로도 끝까지 가겠다며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돈이 없다며 모르쇠로 버텼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간녀도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시누이 명의로 계약해뒀던 집을 다시 팔아서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시누이가 숨겨왔던 것들이 상대 집안에 전부 드러났고 예비 신랑 쪽에서 먼저 파혼을 선언하고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같은 달 안에 아들은 이혼, 딸은 파혼에 두 자식이 나란히 백수 신세가 됐으니 전 시어머니가 몸져 누웠다는 소식도 뒤따라 들려왔어요. 제대로 화병이 났겠다 싶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바르게 살았다면 맞이하지 않아도 될 결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면 일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몸이 바쁘면 머리가 쉬어간다는 걸 그때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사까지 마친 새집 현관 앞에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찾아와 서 있었습니다. 주소를 어떻게 알아낸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전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없이는 진짜 안 되겠어. 그 여자한테 다 차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한 건지 알겠더라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 줘. 내가 진짜 달라질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 남편은 제가 침묵하자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당신이 나버리면 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가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어. 나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기가 막혔어요. 바람을 피우고 저를 내쫓으려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책임을 지라니요. 저는 그래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전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얘야, 내가 그때 좀 심했지. 근데 그것도 다 우리 아들 잘 되라고 한 거잖아. 엄마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이제 지난 일은 덮고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저는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기억하세요? 저 직접 불러다 앉혀놓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며느리 바꾼다고요? 그때 그 말씀이 진심이셨잖아요. 지금도 그 말씀 지키시면 됩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때는 내가 상황을 잘 몰랐던 거야. 그 여자가 얼마나 교활한 년인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없던 일이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녹음해뒀어요. 없던 일은 없어요. 두 사람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전 남편이 다시 매달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몇 년을 함께한 사이인데 당신도 나한테 정이 있었잖아. 그 정 하나만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줘. 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 정은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나던 날 끝났어. 말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두 사람은 아예 주저앉아 버텼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동네 사람들 이목까지 끌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자코 안으로 들어갔다가 밀가루 한 봉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두 사람 머리 위로 시원하게 털어버렸어요. 두 사람이 기겁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빈 봉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른 대접은 어른답게 행동했을 때 받는 겁니다. 며느리한테 이혼 통보하던 분이 이제 와서 살려달라니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딴 여자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정타령이니? 다음엔 밀가루 2봉지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하얗게 뒤집어 쓴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다가 허겁지겁 자리를 떴습니다. 그 꼴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이 사람들 때문에 그토록 힘들었다는 게 오히려 허망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거 인테리어를 넘어 카페와 사무실 같은 상업 공간으로 영역을 넓혔고 함께하는 직원도 늘었어요. 바빠진 만큼 신경 쓸 일도 많아졌지만 그 바쁨이 버겁지 않습니다. 저녁엔 요즘 배우기 시작한 수채화로 시간을 채우고 있어요.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붓을 들고 있는 그 조용한 시간이 그냥 좋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던 순간부터 소송이 끝나던 날까지 사실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이걸 다 견뎌내고 나면 내가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지나고 보니 겁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서 있는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것, 그리고 그 말을 스스로 끝까지 지킬 것. 그게 제가 이 시간을 통해 배운 전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도박 빚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 며느리 바꾸기 거래를 한 시어머니, 그리고 사모님 호강을 꿈꿨던 상간녀까지 세 사람 모두 결국 자기가 뿌린 씨앗을 고스란히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연에서 복수보다 더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통보했을 때 울며 불며 매달리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던 그 장면이요. 그 순간 이미 우리 주인공이 이긴 거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말을 끝까지 지켜낸 단단함. 우리 주인공이 되찾은 건 회사도 위자료도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오늘 사연처럼 참고 또 참으면서 버티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참는 게 미덕인 시절은 지났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는 또 속 시원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형님, 이 새벽에 저희 집엔 무슨 일이에요? 옳게, 나 당분간 여기에서 살 거야. 내가 그동안 엄마 모셨잖아. 이제는 나도 편하게 살아야지.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았습니다.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저 역시 친정어머니처럼 편하게 대할 수 있었죠.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시댁 방문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가끔은 제가 먼저 찾아뵙곤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갈비찜 해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그냥 와도 되는데 뭘 이렇게까지. 갈비찜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만드는 거 좋아하고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웠던 우리 시댁은 겉으로 보기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도 효자였고 시어머니께서도 저희 부부를 아끼셨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쉬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운이 좋은 편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는 단 하나의 골칫덩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우였어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도는 이유도, 시어머니께서 가끔 깊은 한숨을 쉬시는 이유도 모두 신우 때문이었죠. 신우는 남편보다 3살이 많았는데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철이 드는 건 아니라는 걸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이를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시어머니 집에서 얹혀 살면서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금방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집안에서 돈을 빌려가서는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신우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좋아하고 뭘 시작하면 제대로 끝을 본 적이 없다고요. 학창 시절에는 학원비를 받아가서 오락실에서 다 쓰고 대학생 때는 등록금을 빌려가서 친구들과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도 딸이니까, 자식이니까 어머니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그 기회들을 하나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어릴 때부터 형제간의 불공평함도 심했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용돈 다 쓰고 나면 더 달라고 조르면 됐는데 나는 정해진 금액 이상은 절대 못 받았어. 어머니가 생활비 여유를 누나한테 다 써버리셔서 여유가 없으셨거든. 그럼 당신은 서운하지 않았어? 어릴 땐 나도 서운하고 화도 났었지. 근데 크면서 이해하게 됐어. 누나가 워낙 손이 많이 가니까 어머니도 어쩔 수 없으셨던 거지. 더 큰 문제는 신우의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 재산을 야금야금 탕진하고도 반성은커녕 내가 엄마 모시고 산 게 몇 년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님이 뭐래?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그저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원래 저래. 나도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이제 놀랍지도 않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님 돈을 쓰고도 저렇게 당당하게. 말해봤자 소용없어. 저 사람은 자기 합리화의 천재거든. 뭐래도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대. 남편의 말대로였습니다. 신우는 자신이 한 모든 잘못된 행동에 대해 나름의 이유를 갖다 붙였어요. 사업이 망한 건 운이 나빴던 거고, 돈을 못 갚는 건 경기가 안 좋아서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건 한 번 사업을 한 뒤에 휴식기가 필요해서라는 식이었죠. 심지어 어머니께 손을 벌리는 것조차 엄마가 자신을 낳았으니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가끔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어요. 며느리야, 미안하다. 우리 딸 때문에 집안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구나.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내가 저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둘째는 그렇게 똑 부러지게 잘 크더니 첫째는 왜 저 모양인지. 원래 형제라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쩌겠니? 제발 큰 사고만 안 치고 살았으면 좋겠어.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감싸줄 수도 없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어머님은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신우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어머님은 며칠씩 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초기부터 신우와는 가능한 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었어요.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었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면 오히려 상황만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명절에 마주칠 때도 인사만 간단히 하고 깊은 대화는 피했습니다. 옳게 잘 지내? 네, 형님도 잘 지내시죠? 나 요즘 괜찮은 사업 건수 하나 물어왔는데 나중에 얘기 좀 할까? 옳게도 관심 있을 것 같은데. 아, 저희는 바빠서 나중에요. 에이, 바쁘긴. 주말인데 뭐가 바빠? 그냥 잠깐만 시간 내줘. 진짜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신우가 무슨 제안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재빨리 자리를 피하는 게 우리 부부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끝없이 얽히게 될 게 뻔했으니까요. 실제로 남편의 대학 동창이 신우의 사업 제안에 투자를 했다가 1,000만 원을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는 남편을 만날 때마다 네 누나는 정말 하면서 말끝을 흐렸죠. 그렇게 우리는 신우를 의도적으로 멀리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힘들어하시는 건 안타까웠지만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우리에게 신우 문제로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 저희도 괜히 나섰다가 상황만 복잡해질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실 신우의 존재는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가끔 갈등의 원인이 되곤 했어요. 여보, 요즘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뭘 어떻게 해? 누나한테 내가 뭐라 하면 말을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이대로 지켜보기만 할 거야. 당신이 직접 겪어보면 알 거야. 우리 누나는 정말 답이 없다니까. 남편의 말투에는 오랜 세월 쌓인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평화란 언제나 깨지기 마련이고 그것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이죠. 신우의 민폐는 점점 더 가족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고 결국 우리 부부도 그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시어머니의 환갑잔치였어요. 그때 우리는 신우의 뻔뻔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제대로 목격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환갑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셨지만 남편과 저는 작은 가족 모임이라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평소 저희를 너무 잘 대해주셨으니 이런 날만큼은 제대로 챙겨드리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식당 예약할게요.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으로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집에서 조촐하게 밥이나 먹으면 돼. 안 돼요. 이런 날은 특별하게 보내야죠. 시어머니께서는 손사래를 치셨지만 결국 저희의 고집을 꺾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식당을 알아보고 남편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조촐하지만 따뜻한 가족 모임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환갑 일주일 전쯤 밤 11시가 넘어서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나야. 우리 엄마 환갑이 언제였지? 다음 주 토요일인데 왜요? 아, 맞다. 그렇지. 그건 그렇고, 올케, 나 돈 벌 기회가 생겼어.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신우의 목소리는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무슨 돈이요? 있잖아. 요즘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부모님 생신 때 축하금 주는 게 있거든? 근데 초대장이랑 인증샷 같은 거가 있어야 한대. 올케가 좀 도와줘.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최근 시댁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듣긴 했는데 그곳에서 효도 장려 차원으로 지원금을 준다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까지 챙겨주는 건가 싶기도 했고 신우의 어투가 왠지 불편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정식으로. 아니,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우리끼리 조용하게 처리하자. 초대장만 하나 만들어주면 돼. 초대장을요? 근데 어머님 환갑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그거랑 별개야. 그냥 회사에 제출할 용이니까. 단순하게 날짜랑 장소만 적어주면 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래저래 바빴던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회사 제출 서류용이라고 생각했죠. 알았어요. 내일 만들어서 보내줄게요. 다음 날 간단하게 초대장을 만들어 신우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환갑 당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예약한 한정식집에 모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과 저, 그리고 신우까지.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고 음식도 입에 맞으셨다고 기뻐하셨죠. 어머님,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편하게 드세요. 고맙다. 며느리야, 이렇게 신경 써줘서?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 입구로 큰 화분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배달 기사가 들고 온 화분에는 시어머니의 이름과 환갑을 축하합니다라는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이거 누가 보낸 거야? 남편이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신우가 벌떡 일어나더니 화분 옆에서 포즈를 취했어요. 엄마, 나랑 같이 사진 찍자. 회사에 제출해야 돼. 뭐? 아, 그냥 사진 한 장 찍자고. 빨리. 신우는 어머니를 화분 옆으로 데려가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계셨죠. 이제 됐어. 엄마 들어가서 밥 먹어.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신우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채 30분도 안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먼저 갈게. 급한 일 생겨서. 뭐? 벌써? 누나 밥은 다 먹었어?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지만 신우는 이미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배불러. 엄마 환갑 축하해. 나 먼저 간다. 그렇게 신우는 황급히 식당을 빠져나갔고 남은 우리 셋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에 남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연락 받았는데 누나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지원금 받았대. 나한테도 초대장 만들어 달라고 해서 보내줬어. 그런데 그게 누나가 아마도 초대장을 조작한 것 같아. 남편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신우가 회사에 제출한 초대장 사진이었는데 제가 보낸 초대장과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날짜도 장소도 심지어 참석 인원까지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누나가 회사에서 30만 원을 받았어. 부모 환갑잔치 비용 지원 명목으로. 그럼 그 돈은? 당연히 엄마한테 안 드리고 자기가 다 썼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환갑잔치라는 명분으로 회사에서 돈을 받고 화분을 보내서 인증샷을 찍은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실제 잔치는 우리가 준비했는데 신우는 그걸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챙긴 거였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 환갑을 이용해서 돈을 받다니. 나도 알아. 근데 누나한테 뭐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내가 뭘 잘못했냐. 회사에서 주는 거 받은 건데 라고 할 게 뻔해.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을 때도 신우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야, 그게 뭐가 문제야? 회사에서 주는 복지 혜택 챙겨 먹은 건데. 그래도 최소한 그 돈은 엄마한테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초대장도 만들고 화분도 주문하고 다 했는데 수고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이 돈으로 엄마 선물 살 거야. 나중에 좋은 거 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받은 돈으로 자기 옷을 사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다 써버렸죠. 시어머니께서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아시고도 별로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저런 애니까 난 별로 기대하지도 않아. 어머니의 체념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신우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전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올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나도 나름대로 엄마 생각해서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알아서 용돈 버니까 엄마한테 돈을 덜 받아가도 되잖아. 신우의 이런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했다면 그 돈을 어머니께 드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신우에게는 그런 당연한 논리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신우가 정말 뻔뻔함의 끝판왕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자기 어머니의 환갑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 그것도 전혀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신우와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했어요. 이제 누나한테 기대하는 거 없어. 그냥 남남처럼 지내는 게 나아.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 달리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신우의 뻔뻔한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대담해져 갔어요. 그리고 그 끝은 우리 부부의 집 앞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환갑잔치 사건 이후로 신우는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연락이 뜸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시어머니께 전화도 잘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드디어 정신 차렸나 싶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누나가 조용한 건 뭔가 사고를 치고 있다는 뜻이야. 남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딸이 또 사업을 시작했대. 네? 이번에는 무슨 사업이요? 친구랑 같이 카페를 연다나 뭐라나.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꽤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신우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곧 시어머니 통장이 탈탈 털린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이번에는 얼마나 주셨어요? 5천만 원. 네? 5천이요? 그럼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건 쓰셨어요? 그런 건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를 써. 그냥 믿는 거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을 들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로부터 약 석 달 후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돈을 투자한 신우의 카페 사업이 완전히 망한 것이었죠. 정확히는 문을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망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면서 신우와 친구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겨서 동업이 깨졌고 이미 쓴 돈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 딸이 연락이 안 돼.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건 어느 금요일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며칠 됐어.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확인을 안 하고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저랑 남편이 한번 알아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남편이 신우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린 결과 신우는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다만 어머니를 피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신우는 5천만 원을 날린 것도 모자라 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적금 통장까지 해지해서 돈을 몽땅 빼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모아두신 적금을? 1,000만 원 정도 있었대. 누나가 도장이랑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나 봐. 그럼 총 6천만 원을 가져간 거네. 더 있어. 어머니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도 받았대. 500만 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뻔뻔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거의 범죄에 가까웠죠. 시어머니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신고는 못하겠어. 어머니는 그저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딸에게 빼앗기고도 딸이 걱정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뭘 어떻게 해? 누나를 찾아내서 돈을 받아낼 수도 없고. 우리는 일단 시어머니를 모시고 은행에 가서 모든 계좌를 정리하고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우가 절대 알 수 없도록 철저히 비밀로 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우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우리는 이제 신우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도 이제 딸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라고까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느 토요일 새벽 2시 느닷없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잠에서 깬 남편이 일어나 인터폰을 확인했고 곧이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누나야. 뭐? 저도 벌떡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정말로 신우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어요. 큰 캐리어 가방 2개를 끌고서요. 문 좀 열어줘. 나 추워 죽겠어. 인터폰 너머로 신우의 목소리가 들렸고 남편과 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떡하지? 일단 밖에 추우니까 문은 열어줘야 할 것 같은데.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자 신우가 캐리어를 끌고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야,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게 하면 어떡해? 빨리 문 열어주지. 누나, 지금 새벽 2시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이 물었지만 신우는 가방을 현관에 내팽개쳐놓고 거실로 들어가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라면 좀 있어? 올케, 나 라면 좀 하나만 끓여줘. 누나, 아, 알았어. 그냥 내가 끓일게. 신우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인 양 말이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계란은 어디 있어? 신우는 라면을 끓이면서 콧노래까지 불렀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죠. 우리 부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신우를 바라봤습니다. 라면을 다 끓인 신우는 냄비째 거실로 들고 와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여기로 온 거야? 남편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 그거. 나 이제부터 당분간 여기서 살 거야. 뭐라고? 왜 그렇게 놀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엄마 모시고 살았잖아. 이제는 나도 편하게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누나가 엄마를 모신 게 아니라 엄마한테 얹혀 산 거잖아. 그게 그거지 뭐. 어쨌든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겠어. 동생 부부가 잘 사니까 좀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신우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었고 완전 통보였어요.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형님,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아무 상의도 없이. 가족끼리 무슨 상의를 해. 그냥 같이 사는 거지. 올케도 참 너무 박정하네. 신우는 라면을 다 먹고는 냄비를 싱크대에 그냥 던져두더니 현관에 있는 자기 가방을 들고 안방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멍하니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남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옆방에서는 신우의 코 고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내일 날 밝으면 당장 내보내야 해. 어떻게 해?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그럼 어머니한테 연락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새벽에? 우리는 결국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절대 신우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묘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번뜩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고모님. 고모님을 부르자. 우리 누나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고모님이잖아. 순간 제 머릿속에도 전구가 켜졌습니다. 시고모님.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신 강인하고 무서운 분이었죠. 신우가 어릴 때부터 고모님 앞에서만은 꼼짝도 못했다는 바로 그분. 맞아. 아마도 고모님이라면. 우리 부부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았으니까요. 신우는 아직 자신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날 아침, 신우는 10시가 넘어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편한 차림으로 마치 자기 집인 양 기지개를 켜며 나타났죠. 우리 집에서 뻔뻔하게 일어난 신우를 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지만 참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모든 게 해결될 테니까요.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신우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신우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남편은 이미 아침 일찍 시고모님께 전화를 드린 상태였죠. 고모, 안녕하세요. 저 민수예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웬일이니? 고모, 실은 어제 새벽에 누나가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요. 뭐? 그 애가 너희 집에? 고모님의 목소리가 단번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새벽 2시에 캐리어 들고 와서는 이제부터 여기서 살겠대요. 뭐라고? 그 버릇없는 것이. 고모, 부탁이에요. 좀 올라와 주실 수 있으세요? 누나가 고모 말은 들을 것 같아서요. 당연히 가야지. 내가 오늘 당장 올라갈게. 오랜만에 혼 좀 내줘야겠어. 고모님은 그날 오후 2시쯤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신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깜짝 선물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출근하고 저도 재택근무를 하는 척하며 신우를 관찰했습니다. 신우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간식을 뒤지고 심지어 낮잠까지 코를 골면서 잤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야? 올케 친구야? 신우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문을 열었고 거기에는 시고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이른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신 모습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신 분이었죠. 어서 오세요, 고모님. 그래, 너가 수고 많았어. 고모님이 현관으로 들어서시자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신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고모? 그래, 나다. 오랜만이네. 고모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신우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모가 여긴 뭐 하러 왔어요? 뭐 하러 왔냐고? 네가 여기 왜 있는지 그걸 내가 물어봐야지. 대낮부터 소파에 퍼질러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그리고 방 정리부터 해. 네? 못 들었어? 너가 자빠져 잤던 작은 방 정리하라고. 고모님의 호통에 신우는 화들짝 놀라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고모님께 차를 대접하며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오시게 해서. 무슨 소리야? 당연히 와야지. 그의 버릇을 내가 고쳐놔야겠어. 고모님은 그날부터 우리 집에 머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우에게는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죠. 첫날 저녁 고모님은 신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 6시? 왜? 왜긴 왜야. 사람이 일찍 일어나야 정신이 또렷하지. 그리고 아침 운동 갈 거야? 너 그렇게 빈둥거리니까 몸도 마음도 망가지는 거야. 신우는 입을 번긋거렸지만 고모님 앞에서는 감히 대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고모님은 정말로 신우를 깨웠어요. 일어나. 벌써 해 떴다. 당장 일어나라니까. 고모님은 이불까지 확 걷어버리셨습니다. 신우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고모님과 함께 아파트 주변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거실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신우는 비틀거리며 고모님을 따라가고 있었고 고모님은 마치 군대 교관처럼 똑바로 걸으며 신우를 재촉하고 계셨죠. 1시간 후 돌아온 신우는 숨을 헐떡이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땀 흘렸으면 씻어야지. 샤워부터 해. 고모, 나 좀. 말 대답하지 말고 빨리. 신우는 비틀거리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고모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였죠. 고모님 이런 건 제가 해도 되는데. 괜찮아. 내가 이왕 있는 거 해야지. 그리고 너 고모님이 신우를 가리켰습니다. 밥 먹고 나서 설거지해. 네. 신우는 고분고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신우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고모님은 신우의 방을 점검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방이 또 왜 이 모양이야? 고모, 나 방금 일어났잖아. 일어났으면 방 정리 먼저 해야지. 옷은 옷대로, 가방은 가방대로 정리해. 그리고 이 더러운 옷들은 당장 싹 다 빨래부터 해. 신우는 하루 종일 방 정리와 빨래를 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고모님이 시키는 대로 쉴 새 없이 움직였죠. 저녁 무렵이 되자 신우는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고모, 이제 나 좀 쉬어도 돼? 쉬긴 저녁 먹었으면 산책 가야지. 저녁 먹고 소화시키려면 걸어야 해. 집에서 빈둥대면 뭐하니? 그날 저녁 신우는 소파에 앉아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올케, 이러다가 나 죽겠어.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형님, 힘들면 나가도 돼요. 어디로 가라고? 집을 구하던지 아니면 어머니 집으로 가야죠. 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면 또 어머니께 손을 벌려야 하는데 이미 통장을 다 털어먹은 상황에서 그럴 수도 없었던 거죠. 이틀째 되는 날 고모님의 훈련은 더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옷 입고 따라 나와. 오늘은 내 친구가 하는 일 도와주러 갈 거야. 네? 무슨 일이요? 이삿짐 센터 하는 친구인데 그냥 짐 옮기는 거 도와주면 돼. 너 먹고 자기만 하니까 몸 좀 쓰는 게 좋아. 용돈도 너가 벌어서 쓰고. 고모, 나 허리 안 좋은데. 젊은 것이 무슨 허리가 안 좋아? 괜한 핑계 대지 마. 신우는 어쩔 수 없이 고모님을 따라 이사를 도우러 갔고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고모님 정말 대단하셔. 신우 완전히 길들이고 계셔. 다행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알아서 도망 나갈 거야. 그날 저녁 신우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허리를 부여잡고 절뚝거리며 걸어 들어오더니 소파에 쓰러졌어요. 내일은 여기 대청소할 거야. 이 집 구석구석 다 닦을 거니까 각오해. 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저는 고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뭘 당연한 거지? 이번 기회에 저의 버릇 좀 고쳐야 해.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신우는 몰래 짐을 쌌습니다. 새벽에 몰래 빠져나가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고모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너 이 시간에 어디 가려고? 고모님이 신우의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고모, 나 엄마 집에 가려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거짓말. 네가 언제 엄마가 보고 싶었어? 그냥 편하게 놀고 먹고 싶은 거지. 신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네 엄마한테는 내가 미리 전화해 놓을 거야. 결국 신우는 해가 뜨기도 전에 캐리어를 끌고 우리 집을 나갔습니다. 겨우 사흘 만의 도망이었죠. 저희 부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고모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 저 애 금방 다시 볼 거야. 이번엔 내가 제대로 교육시킬 거니까. 고모님의 말씀대로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시작이었죠. 신우가 우리 집을 빠져나간 지 불과 2시간 만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이 집에 왔는데 고모가 올라왔나 보네. 전화기 너머로 신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고모 좀 시골로 돌려보내, 제발.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모님이 거기 계시니? 바꿔줄래? 저는 고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고모님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으셨죠. 옳게 나야. 고모가 수고 많았네요. 근데 우리 딸이. 그냥 이참에 내가 시골로 데려갈게. 어차피 놀고 먹기만 하는 거 내가 농사라도 가르쳐서 저애 제대로 사람 만들어 놓을 거야. 고모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이에요? 그래, 나이 먹고 저런 애 때문에 속 썩지 마. 내가 책임질게. 알겠어요. 그럼 오늘부터 당장 부탁할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도와 감사가 섞인 목소리였죠. 고모님은 그날 오후에 시댁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남편과 저도 함께 따라갔어요. 신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했고 시어머니께 인사도 드려야 했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하니 신우는 방 안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고모님이 그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장 나와. 싫어. 나 안 나가. 빨리 나오라니까. 고모님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신우는 3분도 버티지 못한 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사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너 이제 나랑 시골 가서 살 거야. 짐 싸서 빨리 나와. 시골이라고? 싫어. 네가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야. 엄마한테도 허락받았어. 신우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는 이제 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고모가 너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게 느껴졌죠. 신우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님은 단호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울면서 살 거야? 아니면 일하면서 사람답게 살 거야? 일하면서. 그럼 빨리 짐 싸.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니까. 다음 날 고모님은 정말로 신우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신우는 눈물을 흘리며 차에 올랐지만 고모님 앞에서는 감히 단 한 번도 저항하지 못했어요. 잘 다녀와라. 시어머니께서 차를 배웅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가도 촉촉했어요. 차가 떠난 후에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고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결심 잘하신 거예요. 그래, 제발 그랬으면 좋겠구나. 시골로 내려간 신우에 대한 소식은 고모님께서 가끔 전화로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엔 계속 짜증내고 투덜거렸어.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좀 잠잠해지더라고. 형님한테 일을 시키세요? 당연하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소밥 주고, 해 뜨면 밭일 거들고 집안일 돕고, 저녁에는 우리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 정말요? 그래, 처음엔 도망가려고 했는데 내가 딱 잡아놨지. 여긴 돈 쓸 일 없으니까 월급 받으면 전부 엄마 통장으로 넣으라고 했어. 형님이 그렇게 해요? 안 하면 밥을 안 줘. 간단한 일이지. 고모님의 교육 방식은 확실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고 규칙을 어기면 바로 제재가 따랐죠. 한 달이 지나자 신우에게서 처음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옳게, 나 요즘 농사일 배우고 있어. 힘들긴 한데 이제 보니 뭔가 보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남편에게 그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 형님이 뭔가 변하는 것 같아. 진짜 변했으면 좋겠네. 2달째 고모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요즘 애가 제법 사람 같아졌어. 아침에 안 깨워도 알아서 일어나고 일도 열심히 해. 내가 주는 월급이랑 슈퍼에서 받는 돈도 꼬박꼬박 보내고 있어. 형님이요? 그래, 처음엔 억지로 시켰는데 지금은 스스로 해. 엄마한테 갚아야 할 빚이 많다고 하더라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뻔뻔하던 신우가 정말 변한 건가 싶었어요. 며느리야, 우리 딸이 나한테 매달 돈을 보내고 있어? 어제도 들어왔고. 그래요? 얼마나요?
200만 원, 이젠 정말 우리 딸이 변한 것 같아. 넉 달째 명절이 되어 신우가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단정한 옷차림에 표정도 밝았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요? 그래, 너 많이 달라졌구나. 고모 덕분이지 뭐, 고모가 사람 만들어주셨어요. 신우는 우리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올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철없이 굴었던 것 같아. 이제는 달라질게. 그날 저녁, 신우는 직접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니를 도와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신우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고모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봐라. 사람은 환경이 중요해. 제대로 된 환경에 두면 다 변해. 명절이 끝나고 시골로 돌아갈 때 신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너희가 고모님을 불러주지 않았으면 난 평생 그 모양으로 살았을 거야. 저는 처음으로 신우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 잘 지내요. 그래, 너희도.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꿈만 같네. 어머님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그래, 고맙다 며느리야. 너희들 덕분이야. 우리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신우는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걱정 없이 편안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고모님의 활약 덕분에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났고 신우는 여전히 시골에서 고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변화는 일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 달에도 돈 보냈어. 250만 원이나 보냈더라.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신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밝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예전처럼 한숨 쉬시는 일이 없어졌죠.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처음엔 신우를 집에서 내쫓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까지 했어요. 어느 주말 신우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습니다. 예전처럼 빈손이 아니라 시골에서 직접 키운 채소를 한 박스 가득 들고 찾아왔어요. 엄마, 이거 전부 제가 키운 거니까 드셔보세요. 어머나, 정말 고맙다. 올케도 가져가. 시골집 텃밭에서 키운 건데 정말 맛있어. 신우는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형님, 요즘은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아.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쉬는 게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어. 힘들긴 한데 그게 또 보람 있어.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엄마한테 갚고 그래서 뿌듯해. 신우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예전에 흐릿하고 불안정했던 눈빛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확신이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신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올케, 나 결혼할 것 같아. 이 동네에서 알게 된 사람인데 과수원을 하고 있고 성실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축하해요. 고마워.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어. 이제는 제대로 살게. 신우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우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도 예뻤지만 무엇보다 그 얼굴에 담긴 평화로운 미소가 아름다웠습니다. 고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신우는 고모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모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엉망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 살아라. 행복하게.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시고모님의 활약으로 신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우리 가족은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웃기고 황당했지만 결국 따뜻한 결말로 끝난 이 이야기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